소개받은 정수유 이냐시입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는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같이 바치겠는데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예수님. 오늘 1시간 동안 그 굿모닝 특강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까지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서 이제 보도주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혹시 유튜브나 TV에서 주간 종합 뉴스 혹은 사제의 눈 보신 분들 계신다면 조금 익숙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방송에는 제가 오래 있지는 못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소임을 했고, 그 평화방송 오기 전에 그 북한학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학원대학교라는 곳에서 북한학 석사과정으로 2년간 공부했었고요. 그 전에는 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소임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특사목을 하게 된 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노동사목, 북한학, 그리고 또 언론기관 이렇게 있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그 복음 메시지에 있는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고민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8월달 인사 때 교구장님께서 민족화해위원회에 함께 좀 이렇게 소임하면 좋겠다 하셔서, 아직 그 새로운 소임한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소임 안에서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지향들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자리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굿모닝 강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신부님들의 또 강사로 나오시고, 또 어떤 그런 사목들 또 고민들을 함께 나누시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좀 제 일방적인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소임을 하게 되면서 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 지향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 같이 이게 좀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주제를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강의 주제를 좀 이제 보내달라 할 때가 마침 막 소임 이동하고, 그리고 이삿짐 싸고 인수인계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잘못 정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강의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오면서도 야, 이거 진짜 제목을 잘못 정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주보에도 이렇게 공지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주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셨는데, 그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사실은 이제 너무나 큰 주제죠. 그리고 그만큼 내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지금 북핵 문제랄지 한반도 평화 문제랄지 많은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딱히 어떤 해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쫙 내놓는다기보다는 아직도 논란도 많고 그리고 논쟁도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목으로 이제 딱 정해놓으니까 제가 봐도 별로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평화 방송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또 논평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논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뭐 참신함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전개 과정의 어떤 그런 뭐 기발함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제목이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한반도 평화라고 하면은 정말 재미없고 뻔한 주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갈등과 평화 아니면은 뭐 고부간의 갈등과 남북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붙였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미 늦었지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꼭 한반도의 어떤 평화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 안에서 평화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게 갈등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내 일상의 평화, 내 일상의 갈등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시사점으로 주어지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아마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평화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요. 두 번째는 그 평화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어떤 갈등이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갈등의 관계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떠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걸 두 번째 시간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갈등과 평화는 어떤 양상이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한 한반도의 갈등과 평화를 바라봐 왔던 교회는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태도를 취했고 또 역으로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순서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화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그 성당에 처음 와서 세례를 받고 예비신자 입교 양식을 써올 때 입교 동기를 이제 물어보는 난에 뭐라고 쓰시는지 다들 아시죠? 90%가 넘는 분들이 뭐라고 쓰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평화라는 주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뭐 상태 아니면은 뭐 수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로의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사전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다양한 순간 안에서의 그런 평화라는 뭐 이미지 그리고 단어들 뭐 이런 부분들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로 보면은 평평할 평자에 화목할 화자를 쓰고 있고요. 특별히 재미난 건 이 화자가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쓰는 형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입에 벼가 들어간다, 잘 먹는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 예전에 뭐 많은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에 뭐 가상의 어떤 한 강원도의 아주 산골 지역에서 전쟁이 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군과 인민군이 그 마을에 가게 돼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이장님이 있었는데 이장님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되게 잘 지내고 되게 평화로운 마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아니 이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잘 지냅니까? 라고 하자 그 이장님이 우선 뭘 좀 많이 먹여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먹게 되고 그리고 뭐 그걸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구별되게 차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잘 먹고 있으면 크게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죠. 가장 뭐 1차적인 우리 어떤 생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 안에서 잘 먹는 거, 배부르고 등 따쏘면은 뭐 어쨌든 이렇게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하니까 잘 먹는다라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뭐 경제적인 의미일 수 있겠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들은 좋고 비싼 거 먹는데 나는 그냥 허기만 채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같이 부족함 없이 그리고 모자람 없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평화라고 보았고, 이런 한자의 의미 안에서 평화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차별이 없는 뭐 그런 문제들을 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잘 아는 말도 우리가 피스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말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틴어 박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에서도 뭐 패서파이라는 말이 이제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뭐 이런 단어 역시도 이제 박스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피스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좀 뭐 요동치고 뭐 갈등이 일어날 때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박스가 어떤 유래인지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뭐 제가 찾아본 바에서는 이 박스의 유래는 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때 뭐 박스 로마나라는 말들 있고 뭐 박스 아메리카나, 박스 브리티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평화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박스 로마나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의 평화. 그래서 로마가 당시에 강력한 어떤 무기력, 군사력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통일시키고 통치했을 때 뭔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을 이제 박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국제 정치 질서 안에서 가장 패권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입장들을 이제 뭐 박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예전에 뭐 대영 제국 시절에 뭐 영국에 의한 평화 뭐 이런 것들 박스 뭐 브리티시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요즘은 뭐 박스 치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뭐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뭐 세계 질서 관 이런 거를 통해 질서를 잡겠다라는 것. 사실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어떤 평화 안에서 이제 위에서 봤던 경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군사, 안보, 힘의 논리를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런 박스 로마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 복음에 의한 평화라는 의미에서 박스 크리스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국제 가톨릭 어떤 평화 운동 단체 중에 박스 크리스티라는 단체가 있죠. 박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이 있고, 최근 3년 됐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다양한 평신도,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운동, 복음적인 평화 운동을 이제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이 박스라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빠챔이라는 말은 이 박스의 목적격을 뜻하는 말이겠죠. 도나 노비스 빠챔, 뭐 평화를 주소서 할 때는 목적격으로 빠챔이라고 쓰지만 어쨌든 라틴어에서는 박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원적으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더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분이 바로 이제 요한 갈퉁이라는 학자입니다. 뭐 요즘은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1930년생이세요. 근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93세 정도 되시는 분이죠. 노르웨이 출신이고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한 평생을 이제 평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평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했던 뭐 아주 노학자입니다. 사회학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그런 평화에 대한 주제를 독립적인 학문으로 지금 발전시켰던 그런 거장인데요. 이 요한 갈퉁은 평화를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되게 단순한 문장이기는 한데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할 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갈등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갈등이 조정되는데 그 방법은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평화를 통한 평화를 가지고 만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결과물이나 완성의 형태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 과정, 그 여정, 상태, 진행,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평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 국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그리고 두 전쟁 당사국들은 무엇을 위해 자기들이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평화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죠. 무수히 많은 국가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비폭력적인 방법을 지향하는지를 가지고도 우리는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했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분쟁 상태가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로울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강의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가 뭐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의문형 문장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질문에 스스로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봐요. 바로 대답하시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생각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죠, 평화롭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 평화의 의미로 본다면 어떤 대규모 분쟁 사태가 날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적인 전투 상황이랄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뭐 학살이나 동요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폭력의 부재, 그리고 문화적 폭력의 부재, 그리고 정의, 조화, 협력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 의미의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7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시대가 있었죠. 뭐 물론 지금도 그렇다 아니다 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정책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내가 내 가정을 이끌고 내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 아니면은 일부의 어떤 정치적 자유가 제한됐던 상황, 아니면은 그러한 것을 용인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화 자체, 그것을 구조적인 어떤 폭력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도 사라진 것, 그것도 완화된 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제 나라 너무 크고 뭐 전 세계 너무 큰 얘기니까 한 가정의 얘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집에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면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가 집안에서 다른 구성원들 목소리 하나 나오지 못하게 아주 그냥 권위적으로 어떤 집안을 문화를 이루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 집은 이런 거야, 뭐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뭐라고 한다면은 물리적인 폭력은 없을지 몰라도 그 가정은 평화롭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그 안에 있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뭐 남존여비 아니면 가부장적인 어디서 조그만 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한다면 직접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적극적 의미에서 어떤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개념을 한 사회로 확장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과 폭력이 있는지, 어떤 문화적인 폭력이 있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주민에 대한 정착민의 구조적인, 우리는 쉽게 다 적응을 하고 뭐 통장도 쉽게 만들고 신용카드 쉽게 만들지만 이주민들은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랬을 때 그런 걸 얼마나 쉽게 용인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화, 비수도권과 수도권 혹은 서울과 다른 지역이 같이 누리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고 바라보고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문화와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문화나 구조적인 것들도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 안에서도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볼 수 있다. 청년에 대한 기성세대, 신입 직원에 대한 기존의 고위 직군에 있는 부장, 과장, 차장의 어떤 말, 행동, 그리고 그 조직 문화, 그런 것들을 함께 볼 때 과연 정말 구조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에 대해서, 또 일반 어떤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권과 책임이 다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지와 얼마나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폭력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본다면 우리가 보는 평화의 내용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배제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향에는 평화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선 이제 신학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샬롬이라는 말로 평화를 단정합니다. 샬롬이라는 말도 상당히 다양한 자리에 써 있어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평상시 만나서 안녕 안녕 할 때도 샬롬 샬롬, 샬롬 러카, 너에게 평화를 하고 하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런 인사말로 쓰이는 일상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 시대 샬롬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이 평화는 우리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이렇게 연관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고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평화로 사용을 하는데, 이 말 역시도 일상에서 쓰여지고 국제 정치에서 쓰이던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역시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런 평화를 의미를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은 총 92번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고대 세계에서 이 말 역시도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는 개인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은 바오로 사도죠.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보면은 신자 공동체에 인사할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리스 앤 에이레네, 은총과 평화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 말 역시도 하느님과 연관된 의미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진복팔단의 7번째 구절을 봐도,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종종 어떤 종말론적인 성격으로도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상황이 하느님 안에서 완성을 이룰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계, 상태, 지위, 그것이 참된 평화, 그래서 하느님이 완성을 이루어주시는 평화라는 의미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윤리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교리적인 그런 입장, 교리, 해석에서 이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우선 근래의 교황이셨던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발표하시죠. 1963년 어떤 해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요 해보다는 요 해 하나 앞섰던 1962년이 전 지구적으로 어떤 평화의 가치들이 많이 요구됐던 상황입니다. 1962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산술해 보면 60년 전이죠. 1962년 이제 내일이면 10월인데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뭘까요?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패권 국가가 전 세계에 패권을 하는 그런 큰 국가였고,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러시아, 당시는 소련에서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미국 바로 앞에다가 쿠바라는 나라에다가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미국이 이제 포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쿠바의 해상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쿠바에 있는 더 이상 더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어떤 그런 군수물자를 싣고 있는 러시아의 배들이 그 해상에서 이제 충돌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양측 어떤 뭐 상선들이나 뭐 군함들을 호위하는 다양한 공군 전력들, 이런 것들이 위기가 펼쳐지면서 미사일 기지 빼라, 못 뺀다 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점점 격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미소 간의 핵전쟁의 버튼을 바로 누르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상황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고요. 소련의 서기장은 후르시초프였었고, 당시 교황님이 요한 23세 교황님이셨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어떤 가톨릭 대통령이기도 했었고, 또 평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셨던 요한 23세 교황님이 마쿠에서 후르시초프와 그리고 케네디를 중재를 해서 핵전쟁까지 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양측 어떤 뭐 공군 세력이 이제 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레이더의 오작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백악관 안에서는 정말 핵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갔었던, 정말로 전 세계인들이 몇 명의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핵전쟁을 경험하는 바로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바로 쿠바 핵 미사일 위기였었고, 그런 양극 체제 안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 23세 교황님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인류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하신 문헌이 지상의 평화라는 문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헌은 역사상 다른 교황 회칙들과 다르게 전 세계 모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칙이었고, 그리고 이제 65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이 되면서 사목헌장이 발표가 되죠.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공의회의 장면인데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4회기에 걸쳐서 총 3년간 진행됐던 것이었고요. 공의회가 끝나면서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그리고 3개의 선언이라는 16개의 문헌을 내는데, 그중 제일 마지막에 65년도에 모든 교부들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작성해서 발표했었던 문헌이 바로 사목헌장이라는 문헌입니다. 사목헌장은 교회가 세상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긴급한 지금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문헌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국제 질서나 뭐 국제 공동체 평화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죠. 이런 당시 60년대에 그런 교황님들의 관심과 교회의 사회교리적인 발전들 안에서 제가 짧게 정리만 하면,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정의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역시도 경제적인 의미죠. 돌아가야 될 몫이 돌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전통들 안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여러 국제사회의 분쟁들, 갈등들, 폭력들, 이런 것들도 모든 폭력의 원인에는 불평등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되는 평화라는 것도 모두가 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열매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사회교리 회칙을 발표를 하시는데요. 당시 선진 국가들로 세계 표현되는 이제 북반구의 사람들과, 그리고 약간 개발이 계속 시작되고, 그리고 제국주의가 끝나면서 새롭게 독립을 했던 제3세계 다양한 국가들 간의 그런 경제적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남북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이 아니라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제적 격차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심화되는 시기에 발전이라는 것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래서 모두가 온전히 자기 국가, 개인,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사회, 문화, 제도의 보장,
이런 것들이 온전한 의미의 평화이어야 한다. 그래서 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가 아니라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모두가 공정하게 자신을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다라는 것을 사회교리적인 전통에서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긴 합니다. 평화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이나 혹은 사회교리인 전통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현실에서 평화를 정의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딱히 무어라 평화를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다양한 또 평화 연구 안에서 또 공통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 안에서 갈등의 양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갈등의 모습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갈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화 자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가능성을 했는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어떤 갈등의 주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같을까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평화는 조금 더 상냥하고 조금 더 자주 보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내가 그들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조금 더 소통하는 것들을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인데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독립적 가구를 이룬다든지 그 집안의 대소사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든지 양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적당히 분리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생각하는 평화, 이제 우리 평화로운 우리 사업장을 만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이런 불평화스러운 갈등의 원인은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이나 고용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임금이 낮다라는 부분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좋은 관계의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무엇인지라는 정의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평화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평화를 원하는 거냐, 뭐가 평화를 원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말하긴 하지만 이 평화를 정의하는 일은 우선 갈등을 정의하는 것, 갈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느끼는 평화, 그리고 이 불평화스러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평화, 좀 더 분리되고 각자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함께 살아가고 좀 더 서로가 배려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진 것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을 평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은 평화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의 주체, 갈등의 양상, 그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화는 전혀 다르게 정의되는 것이 현실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좀 갈등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개인 혹은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 또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 행동, 신념, 그리고 정서나 목표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여 서로의 이익이 상충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주체 혹은 둘 이상의 주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요.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원의가 달라요. 근데 그게 나의 핵심적인 이익이에요. 근데 그게 상대의 핵심적인 이익과 충돌을 하게 된다. 그것을 갈등이라고 정의를 하죠. 한자로 보면은 칙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를 쓴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한자죠. 저는 한 번도 이런 한자를 본 적도 없고 읽을 수가 없고 당연히 쓸 줄도 모릅니다. 그만큼 복잡한 말이 이 갈등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칡은 왼쪽으로 덩쿨을 감으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덩쿨을 감으면서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얽히면 아주 풀기 어려운 모습이 되고, 그리고 칡과 등나무는 서로 질기고 또 자르기도 힘들고 뿌리도 뽑기 어려운 그런 나무라고 해서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 정말 꼬일 대로 꼬여 있고 이거를 풀기도 어렵고 어떻게 뭐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태를 갈등이다라고 한자로는 표현한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사실은 좀 답답하죠, 이 갈등이라는 말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또 가족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본당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을 하죠. 같이 내주하시는 분들 안에서, 같이 구역반 안에서, 아니면은 두 개의 집단 간의 어떤 갈등들도 있고, 더 크게는 사회적인 갈등, 국가적인 갈등,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신념과 가치와 목적, 목표들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표출될 때 어떠한 심리적 기제나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생하느냐라는 걸 보면 조그만 글씨인데 우선 이 갈등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에 두 가지의 목적과 신념들이 충돌할 때 내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이러다가 내가 다 잃어버리겠네.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네. 라는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단 간의 갈등 안에서는 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쟤네들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옳지. 우리는 옳아. 라고 하는 내집단 우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이 더 정당하다, 우월하다, 잘못이 없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심할 경우에는 이제 악마화시키는 성향이 나타나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하면은 비인격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저들이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정말 보편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아주 특수하다.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만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저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저러니까, 저런 상태를 보이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상대의 어떤 부족한 정보들만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적대감을 키워가면서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자 하는 여지들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있어? 대화가 안 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견디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내 집단 강화와 그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악마화가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존을 위한 기제를 발동을 시키면서 애국심을 강하고 적대감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리를 위한 사회 심리적 구조들이 계속 발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하는 거죠. 왜 제가 저런 말을 지금 했지? 왜 지금 저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걸 들고 온 거지? 상대가 아무리 호의를 갖고 대화를 요구하고 해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배척을 하고 이러다 내가 지금 쟤네 수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바라니까 저러겠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죠. 상대를 믿지 않고 내가 속을지 모른다라는, 내가 기만당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식도 점점 오지각하게 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끊임없는 불안 그리고 기만에 대한 우려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갈등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그리고 이 갈등의 문화는 다시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커니즘, 이게 바로 갈등의 메커니즘이고,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한 세대를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30년 주기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고착화된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갈등, 아니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갈등, 한반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착화된 갈등, 세대를 너무 길게 끌어왔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갈등의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고착화된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한반도의 갈등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메커니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착화되는 갈등 안에서는 양측에서는 모두 똑같은 심리적 기제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상대도 나랑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본당 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집단과 집단, 남과 북 모두가 봤을 때 갈등이 반복되는 거 안에서는 상대는 나랑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감정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쟤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당하면 안 돼. 쟤는 저러니까 저러지. 라는 그 감정은 똑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그런 불안과 어떤 그런 의심을 갖고 있을 때 북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고착화된 갈등 안에서 상대는 나랑 다르게 인식할 거로 생각하지만 똑같은 감정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갈등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뭐 집단이 갖는 갈등과 마찬가지인 게 서로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핵심 이익은 뭘까요? 평화라고 표현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본다면 안전한 것, 뭐 발전을 좀 더 이루는 것, 아이들 뭐 교육 잘 시키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뭔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북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이익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좀 잘 살고 싶다. 우리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도 좀 다양한 자원들 갖고 발전하고 싶고 뭐 집도 개량하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라는 그런 핵심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의 핵심 이익이 뭔지를 파악하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마화에 대한 기제가 먼저 발동하고 내 집단 우월에 대한 그런 기제들이 먼저 발동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면서도 상대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것을 잃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끊임없이 미움을 강요받게 되고 상대가 나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바뀌고 상대도 나랑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심리적 기제들이 발동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이익이 무엇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보다는 대화하는 것도 안 되고 유리하게 생각해 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미움을 강요받고 있는 것 동일한 불안, 동일한 의심 그래서 악마화, 내 집단 우월, 기만에 대한 우려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고착화된 갈등 남북 간에서 발동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좋았던 부분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남북 간의 갈등이 너무 큰 문제라고 본다면은 뭐 고부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형이랑 동생이랑 부모랑 자식이랑 아니면 뭐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24시간 360일 다 나빴느냐? 그러진 않아요. 분명히 좋았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기억의 계층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 안에서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 고착화된 요소들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마저도 왜곡시키고 인정시키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미움과 분노와 불안으로 수렴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들도 왜곡시켜 버린다. 그것이 갖고 있는 너무나 큰 어떤 작동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 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착화된 갈등이 그대로 나타나고 남북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죠. 군사, 경제, 문화, 정치, 스포츠 모든 부분 안에서 경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상대보다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을 품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좀 잘해볼까, 좋아볼까, 해볼까라고 해도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너는 어떻게 그런 태도를 해? 라고 하면서 혐오의 단어들을 쓰죠. 뭐 좌익이니,
빨갱이니 용공이니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자고 하는 노력들은 무가치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만을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거기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강요됩니다. 강요된 믿음, 강요된 미움, 끊임없이 미워해야 함, 끊임없이 증오해야 함,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됨이라는 그 미움의 감정을 강요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워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뭐 가족이나 이런 갈등들을 떠올려본다고 할 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화된 폭력, 그런 문화적 폭력이 끊임없이 불안과 어떤 갈등을 계속 증폭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분단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상황이 낳고 있는 아픔, 분단이 낳고 있는 왜곡된 현상, 분단이 낳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분단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들이 생길 수 있겠죠. 분단은 우선 창의성을 결여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의성 교육들 뭐 많이들 하죠. 창의력 교육. 그래서 뭐 문제지에서 뭐 도형 그려놓고 가장 뭐 창의적인 것 고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창의력이 좋으니까 웅진 싱크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그런 아이들 교육이나 뭐 양성 안에서 창의력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창의력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불확실성에서 견뎌내는 힘이 창의력이라고 해요. 익숙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새로운 낯선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상황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돌파해내는 힘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의 척도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 혹은 그 사회가 얼마나 관용적인 태도를 갖추느냐가 창의력의 척도라고 합니다. 개인이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느냐, 그 사회가 얼마나 부드럽게 포용적이냐가 창의력을 결정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분단 안에서 감정도, 인식도, 사고도, 기억도 모두 다 창의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살게 되는 거죠. 분단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는 창의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좀 화질이 좀 낮긴 한데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지도입니다. 지도. 어디 지도일까요? 네, 여기 이제 한반도예요. 이제 호랑이 모양 한반도고, 제일 밝은 데가 어디죠? 서울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북한이 밤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여기 중국 대륙이고 일본 사진이고, 사진이 크고 좀 이렇게 선명하면 좋을 텐데 밤에 찍은 한반도의 모습, 우리가 북을 주목하기 전에 여기는 뭐 불이 없네, 가난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흘리기 전에 지금 우리의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대륙적 상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외국을 나갈 때 국경을 땅으로 이렇게 밟고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혹시 경험이 있다면 차를 타고 프랑스 갔다 이태리 넘어갔다 스위스 넘어가고 너무나 편안하면서 있고,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뭐 독일에서 유학한 분인데 그쪽 청년들이 얘기할 때 너 요즘 직업 구하니? 그럴 때 직업 구하고 있어. 요즘 스위스가 괜찮다고 스위스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말들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신이 나는 정말 섬나라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의력을 기를래야 기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감정을 강요받고 있는 문화에 살기도 하지만 갇혀있는 섬나라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얼마나 불확실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을까? 분단의 가장 큰 피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사회적인 창의성이기도 하면서 관용이죠. 관용.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은 저 사람은 뭐 나랑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국민의힘 지지자야,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자야. 그래서 나는 이 당을 지지하는데 저 사람은 나랑 틀려 같아. 이거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만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만큼 이분법적인 사고, PR을 구분없이 식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뭐 저도 어렸을 때 있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바지 끝단이 젖어 있고 운동화에 흙이 묻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신고해라. 끊임없이 그러면 그 사람 바지 끝단을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흙이 묻었나, 이슬이 묻었나 안 묻었나, 저 사람은 저기야? 아니야? 역사적인 비극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어떤 기억 안에서 계속 작동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저 역시도 끊임없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창의력이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분단의 현실을 자각하고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창의성이 경험되고 끊임없이 악마화시키고 있다. 나의 이익을 상대의 손익으로 생각을 한다. 개성공단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러박 쓰고 저걸로 뭐 핵무기 만든다고 해서 개성공단 문 닫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었던 우리 남측의 이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뭐 지금 숫자를 기억하고 못하지만 그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어렵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나에게는 100개가 이익이 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10개 이익을 얻어요. 그러면 그게 싫어서 내 100개의 이익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착화된 어떤 편협적인 사고일 수 있는 거죠. 북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거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게 나에게 엄청나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고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그 어떤 창의력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받던가, 교회 역시도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교회가 반공주의에 앞섰던 시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았다 틀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다양한 이유도 존재했었고 북한 교회가 직접적으로 탄압과 박해를 받았고 재산을 뺏기고 성지사가 납치되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공산주의에 앞장섰었고 그런 공산주의가 무신론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긴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때도 되었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교회 역시도 무관심과 무관여의 시대, 그냥 피상적인 상태의 평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런 궁극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시절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입장들은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북한 교회 및 당국에 대한 태도가 배제적이고 불승인적이냐, 포용적이고 승인적이냐에 따라서 입장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재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냐, 아니면은 민족을 재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냐라는 걸 볼 때 투바이투 매트릭스에서 4개의 경우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교회나 사회에 대해서 배제적이고 불승인일 때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재통합하고 왔다면은 남한 교회 주도의 어떤 재건주의, 거기에 있는 성당들 다시 짓고 만들어내는 그런 재건주의의 입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나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조금 포용적이고 대화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족의 어떤 관점보다는 교회적인 관점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은 북한 교회와만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로만 흐를 수 있다. 그리고 배제적이지만 민족의 어떤 재통합, 시대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한다면은 멸공 혹은 흡수 통일의 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족의 문제에는 관심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그런 미움과 불신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강할 때에는 멸공 혹은 일방적인 흡수 통일에 대한 상상력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교회가 북한 교회나 당국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대화하고 타협해보자라는 그런 포용적인 상황이면서도 민족의 문제를 관심을 가질 때 평화나 혹은 그 평화를 이루는 과정, 통일을 이루는 과정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이 4가지 매트릭스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특정 시대에는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4가지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점은 무엇이냐? 레더라코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자가 평화를 향한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서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화해로 나갈 수 있다. 야, 이 갈등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 변화를 하면 용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해는 우리가 갈등 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야만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안에서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의 모습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고 남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주염나무 열매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지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좋은 곳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곳 뭐 먹고 뭐 그래서 뭐 좋다. 근데 북한은 그러지 못하니 불쌍하다라는 차원에서의 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갈라져 있음 때문에 이 분단 때문에 나는 얼마나 창의를 잃고 미움을 강요받는지 그것이 우리 뒷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분단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메커니즘에서 자기 우월, 상대 악마화, 의심과 기억의 왜곡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성찰해내어서 인식할 때 그런 자기 성찰과 자기 객관화가 가능할 때 우리 역시도 이러한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요. 화해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반드시 과거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25 때, 그래서 분단 때, 그래서 70년대 니들이 우리를 아프겠지 이런 것들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함께 이런 갈등의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갈등 해결의 여정으로 레더라크라는 학자가 제시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이 강좌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의 상황, 분쟁의 상황,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나는 지금 나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용과 공동체성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인지,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지금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용기가 나에게 부족하다면 우리 기도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네로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계 관계는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또 답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고 우리 일상에서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을 멀리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나눠봅니다. 뭐 질문도 받으라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함께 더 많은 자리에서 또 토론하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저희 민족화해위원회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면서요. 다양한 갈등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기억하고 또 평화를 지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